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선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광합성 교과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광합성 반응식의 빈칸을 먼저 채워보면서 우리 오늘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광합성에 필요한 것은요, 총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는 입김을 불어 넣어서 우리가 공급해줬던 기체 무엇이 있었죠? 우리 실험에서 입김을 불어줌으로써 공급해줬던 그 기체는 바로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거를 반응식이니까 여태까지 배웠던 화학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입김을 불어넣어서 공급해줬던 기체는 바로 CO2,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그렇죠. 우리 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물은 화학식으로 무엇이었나요? 그렇습니다. H2O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는요, 우리 원래는 이거 화살표 위에다가 표시를 했는데, 이거 화살표 옆으로 표시를 해도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왼쪽으로 오늘은 써봤습니다. 자, 우리 은박지를 하나는 씌워놓고 하나는 은박지를 씌워놓지 않아서 우리 실험에서 대조군을 만들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한 그 에너지,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 공급되어야 되는 에너지의 형태는 무슨 에너지였죠? 그렇죠. 바로 빛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은박지를 씌워 놓으면은 빛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박지를 벗겨 놓은 채로 빛 에너지를 공급시켜줘서 우리 식물에 빛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광합성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또한 광합성이 필요한 거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광합성이 일어난 결과 생산된 물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물질은 우리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영양소는 선생님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우리 바로 녹말이라고 했습니다. 녹말이었는데요. 우리 녹말의 형태로 바로 우리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영양소는 녹말이었는데 광합성이 일어나자마자 만들어지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쵸. 바로 포도당이었죠. 포도당도 한번 선생님이 화학식으로 써보면 여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C6H12O6의 포도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포도당은요,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포도당 분자가 있으면요, 얘는 쉽게 물에 녹기 때문에 금방 물에 녹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물에 녹지 않는 형태인 포도당이 여러 개 이렇게 엮여있는 형태가 바로 녹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포도당이 만들어지지만 이내 녹말로 그 형태가 바뀌어서 포도당이 여러 개 꿰어져 있는 이 녹말의 형태로 바뀌어서 녹말의 형태로 조장이 되었고 이 녹말을 확인하는 바로 용액이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합성의 산물 중에 어떤 기체가 발생이 되었죠? 뽀글뽀글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바로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지는 산물인 기체는 산소 기체가 되었습니다. 산소의 분자식은 O2가 되겠죠. 우리 산소 기체의 산소 분자의 성질, 분자라는 것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였잖아요. 산소 기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냐면은, 여기다가 꺼져가는 향불을 갖다 대면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산소라는 것은 조연성 기체라서 다른 물질이 훨훨 잘 타도록 도와주는 조연성 기체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꺼져가는 향불을 가져다 가면은 그 꺼져가던 향불의 불씨가 커지는 것을 통해서 이 기포가 발생을 했는데 이 만들어진 기포가를 모아서 우리가 꺼져가는 향불에 가져다 대봤더니 그 불씨가 커졌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광합성을 통해 산소 기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 광합성 반응식을 통해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요. 바로 두 번째로 광합성이 잘 일어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조건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얘를 환경적 요인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광합성이 잘 일어나기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일단 광합성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들이 충분해야겠죠. 그래서 따라서 첫 번째로는 광합성의 첫 번째 재료인 CO2의 양, 이산화탄소 기체가 얼마만큼 많은지를 조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공급될 때와 조금 공급될 때 광합성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를 한번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빛의 세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빛 에너지가 아예 공급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빛이 공급이 되지만 조금 공급이 되면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빛의 세기를 밝게 했다가 어둡게 했다가 이렇게 빛의 세기를 강하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조절해 가면서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이 어떻게 잘 일어났는지를 한번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반응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식물이 온도가 한 100도씨 되는 그 환경에 놓여져 있다면 얘가 과연 광합성을 잘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영하 100도씨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추운 환경에서 그 식물이 광합성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지 않겠죠. 따라서 우리가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 중에 중요한 환경 요인으로 세 번째로는 온도 조건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은 광합성이 잘 일어나기 위한 조건으로 이산화탄소의 양을 조절해 보고 빛의 세기를 조절해 보고 온도를 조절해 보면서 과연 어떠한 조건에서 이산화탄소와 빛과 온도가 어떠한 조건에서 가장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학습지를 펴고서 우리 그 배움 목표를 먼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단원명 자체가 광합성이 잘 일어나려면입니다. 자, 따라서 이거에 대한 배움 목표는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건데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해서 요인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원인. 자, 우리 아까 선생님이 조금 전에 필기하면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광합성이 잘 일어나기 위한 조건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미리 언급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죠? 첫 번째로는 우리 CO2의 양, 이산화탄소 기체의 농도, 이산화탄소가 많은지 적은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 있었죠? 그렇죠. 바로 빛이 공급이 되어서 빛의 세기, 빛이 강한지 약한지, 밝은 곳에서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지 어두운 곳에서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죠. 온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각각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실험을 한번 보고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자면 첫 번째로는 우선 광합성을 하려면은 식물이 먼저 필요하겠죠. 그 광합성을 하는 주체인 검정말이 필요할 거고요. 우리 검정말을 어디에다가 담글 거냐면은 우리 10%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에다가 담글 거예요. 자, 우리 10%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 그래서 우리가 공급해주는 기체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탄산. 우리 탄산 이온의 화학식이 무엇이었죠? 그 이온식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CO3E-였잖아요. 여기서 탄산, CO3E- 뭔가 걔랑 비슷한 기체 누구였죠? 그렇죠. 탄산수소 나트륨은요. 이 검정말에 끊임없이 탄산과 비슷한 화학식인 CO3와 비슷한 CO2, 그렇죠. CO2 기체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는 이산화탄소를 기체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검정말에 충분한 양의 CO2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요. 온도도 지금 적절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면은, 자, 우리 첫 번째 실험은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이므로 우리 이 LED 전등을 이용해서 이 전등을 이쪽으로 쭉 앞으로 가져가면은 우리 빛의 세기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빛의 세기가 점점 강해지고 밝아지겠죠. 빛의 세기가 강해질 것이고요.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쭉 LED 전등을 뭐 밀면은 빛의 세기가 약해질 겁니다. 혹은요, 얘를 밀어서 조절할 수도 있지만 아예 이 LED 전등 자체에 밝기를 조절하는 이렇게 버튼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려서 빛의 세기를 강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돌려서 빛의 세기를 약하게 하기도 해서 어찌됐든 우리는 이 LED 전등을 이용해서 빛의 세기를 조절해 가면서 빛이 강할 때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지 빛이 약할 때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실험에서 광합성이 얼마만큼 잘 일어났는지는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편할까요? 자, 우리 광합성의 산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무엇과 무엇이었죠? 그렇죠. 첫 번째로는 바로 산소 기체였죠. 두 번째로는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로는 포도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포도당은요, 얘를 확인하는 방법이 포도당이 녹말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통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포도당이 만들어진 것은 용액을 떨어뜨려 봐야 되기 때문에 얘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광합성의 산물을 확인하는 건 조금 이 실험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눈으로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산소 기체라는 광합성의 산물이 만들어진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만약에 광합성이 잘 일어났다고 하면은 발생하는 산소의 기체가 많을 것이므로 여기서 뽀글뽀글뽀글뽀글해서 올라와서 만들어지는 산소 기체의 기포수가 많이 발생을 하면 그만큼 광합성이 잘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기포수가 잘 발생하지 않으면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실험은 선생님 교과서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28쪽으로 한번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밑에 실험 탐구를 보기 전에 여기 생강열기를 살짝 보면요. 초록 콩나물의 양분이 더 많은 까닭은 무엇인가? 우리 초록 콩나물은 햇빛을 받고 자라서 초록 색깔이기 때문에 충분히 빛도 받고 자라서 광합성을 했을 것이고요. 우리 햇빛을 못 받고 자란 콩나물은 지금 노란 색깔이죠. 보통 콩나물은 이렇게 검정 색깔 비닐을 씌워서 우리 빛을 차단해 버리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초록 색깔이랑 노란 색깔 콩나물 중에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 애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광합성이 일어난 애는 초록 색깔이 되겠습니다. 초록 콩나물의 양분이 더 많은 까닭은 바로 초록 색깔 아이는 햇빛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여서 광합성의 산물이었던 무엇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포도당이 더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록 콩나물의 양분이 더 아마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우리 실험 탐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정을 쭉 보면요. 표본병에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넣는다고 했는데 얘는 어떤 기체를 선생님이 공급해주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렇죠. 얘는 탄산이 CO2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를 공급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정말은 바로 우리 광합성을 하는 그 식물이 되겠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채워 넣어서 우리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지는 산물인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렇게 뽀글뽀글뽀글뽀글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봐서 이 기포수를 카운트함으로써 기포수가 많이 발생하면 광합성도 같이 잘 일어나고 기포수가 적게 일어났다는 것은 광합성이 적게 일어났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실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세기를 다르게 했을 때 검정말에서 발생하는 기포수의 변화로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LED 전등, 탄산수소 나트륨, 깔때기, 표본병, 집게, 스탠드, 실험복, 검정말, 핀셋, 안전면도날, 시험관, 비커, 약숟가락, 60cm 자, 주시계, 실험용 장갑, 보안경, 조독의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준비합니다. 물 990ml에 탄산수소 나트륨 10g을 넣어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만듭니다. 표본병에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넣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은 검정말의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검정말 한 줄기의 끝을 물속에서 안전면도날로 비스듬히 자른 후 자른 끝부분이 깔때기 윗부분으로 올라오도록 깔때기 안에 넣습니다. 검정말을 넣은 깔때기를 거꾸로 세워 표본병에 넣습니다. 시험관에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가득 채우고 손으로 입구를 막은 다음 거꾸로 세운 상태에서 표본병 속의 깔때기 위에 뒤집어 씌웁니다. 표본병으로부터 50cm 떨어진 거리에 전등을 설치한 후 전등을 켭니다. 빛의 밝기가 1000룩스가 되도록 전등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기포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1분 동안 발생하는 기포수를 셉니다. 기포수는 3번 반복하여 측정하고 그 평균값을 셉니다. 빛의 밝기를 1000룩스씩 더 크게 조절하면서 각 빛의 밝기별로 발생하는 기포수를 세어 기록합니다. 실험에서 발생하는 기포는 광합성 결과 발생한 산소입니다. 전등빛이 더 밝아져 빛이 강해지면 발생하는 기포수도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 밝기에서는 더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은 어느 한계까지만 비례하고 그 이상이 되면 일정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실험을 잘 봤는데요. 자, 우리 빛의 세기, 빛의 밝기를 점점 밝게 해 가면서 발생하는 우리 기포수를 측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얘를 분석을 해보면요. 처음에 1000룩스, 이거 옆에 있는 것은 룩스 혹은 럭스라고 읽고요. 바로 빛의 세기,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000룩스, 2000룩스, 3000룩스, 4000룩스로 점점 빛을 밝게 만들어 주어서요. 네, 빛을 점점 밝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결과,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지는 산소 기체의 기포수를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000룩스일 때는 평균적으로 10개의 기포가 만들어졌고요. 2000룩스일 때는 14개, 3000룩스일 때는 21개. 자, 여기까지는 쭉 우리 빛의 밝기가 점점 증가하면서 점점 밝아질수록 기포수가 확실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4000룩스가 되고 났더니 우리 3000룩스와 4000룩스는요. 거의 차이가 잘 나지 않죠. 여기서 팍팍 증가했던 거에 비해서 3000룩스와 4000룩스가 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요. 빛의 세기가 증가했지만 기포수가 어느 한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3000룩스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그다지 많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따라서 이 실험을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빛이 점점 밝아질수록 산소 발생하는 기포수가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빛이 점점 밝아질수록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 무한정 빛이 계속 밝아진다고 광합성이 무한대로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밝기 이상이 되면은 우리 만들어지는 기포의 수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우리 뭐 식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빛을 무진장 밝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정말 무한대의 산소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쵸? 따라서 그 산소가 그 식물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한계치의 그 산소량, 그 이상의 산소를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빛의 밝기는 증가할수록 우리 광합성이 잘 일어난다. 이건 맞는 설명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비례해서 빛이 밝아질수록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만 그 어느 정도 한계치를 벗어난 순간부터는요, 빛이 아무리 밝아져 봤자 우리 산소 기체는 만들어지는 양이 큰 차이가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교과서에 정리를 해보자면 이 실험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기포의 성분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이거는 너무 쉬웠죠. 우리 광합성의 산물인 어떤 기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얘는 광합성의 결과, 그 산물인 산소 기체, 화학식으로 쓰겠습니다. 산소 기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기포의 성분은 O2, 산소가 되겠죠. 선생님이 이거 산소 기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꺼져가는 향프를 가져다가 대보면 우리가 얘가 산소 기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2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등빛이 밝아질수록 발생하는 기포의 수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실험 결과로부터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정리해 보면요. 자, 우선은 어느 정도까지는 빛이 밝아질수록 발생하는 기포수도 같이 어떻게 되었다? 그래서 같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어느 한도 이상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이상의 밝기가 되면은 더 이상 기포수는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었고요. 이 실험 결과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도 역시 처음에는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어느 정도 한도 이상으로 빛을 강하게 공급해 주면은 그 이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얘를 정리해 보면요. 네. 이렇게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등빛의 밝기를 2번에 대한 답이고요. 조절해서 빛이 강해지면 발생하는 기포수도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빛의 밝기에서는 기포수가 더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빛의 세기와 광합성은 어느 한계까지만 비례하고 그 이상이 되면 일정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학습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 실험을 다시 정리해보면요. 1번부터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전등빛을 비추면 시험관 속에서 기포가 발생하였는데요. 우리 이 기포가 발생한 이유,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여서 무엇을 발생시켰기 때문이죠? 그렇죠. 바로 우리 산소, 광합성이 산물이었던 산소 기체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됐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전등빛이 밝아질수록 발생하는 산소 기포의 수는 아까 실험 영상을 통해서 봤죠. 우리 전등빛이 점점 밝아질수록 산소 기포의 수도 같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진장 빛을 밝게 하면은 무한대의 산소 기포가 생기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이상의 밝기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밑줄. 어느 정도 이상의 밝기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실험 결과를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실험의 결론은 무엇이냐? 자,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점점 룩스 값을 증가시킬수록 우리가 기포수가 많아진 것을 통해서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건 맞지만 빛이 무한정 강하다고 해서 무한대의 산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죠. 따라서 어느 한계 이상이 되면요. 광합성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았는데 얘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X축에 빛의 세기, Y축에 발생하는 산소의 양, 산소 기포수를 측정을 하면요. 처음에는 빛이 밝아질수록 같이 산소 기포가 많이 발생을 하다가 어느 정도
밝기 이상에서는요, 별 변함이 없이 이렇게 산소 기포수가 일정하게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겠네요. 네, 우리 다시 교과서로 넘어와서요. 교과서 130쪽입니다. 우리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먼저 130쪽에 밑줄을 쳐보면요. 우리 첫 번째로 여기 밑줄을 칠까요? 자, 검정말이 받는 빛이 강할수록 발생하는 산소의 기포수도 많아진다. 우리 이거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여기서 발생하는 산소의 기포수가 많다는 것은 검정말이 광합성을 활발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소가 그만큼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광합성이 잘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빛이 강해질수록 식물의 광합성량이 증가함. 하지만 빛의 세기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첫 번째, 광합성이 잘 일어나기 위한 조건, 빛의 조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그런데 광합성이 잘 일어나기 위한 조건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빛뿐만 아니라 무엇과 무엇이 있었냐면요. 네, 빛뿐만이 아니라 지금 방금 빛을 확인을 했는데 바로 CO2와 온도도 있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무엇을 통해서 알아볼 거냐면은 무엇을 알아볼 거냐면은 CO2 바로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아예 공급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광합성이 반응식에서 이산화탄소가 아예 공급되지 않는다면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일어날 수 없겠죠. 당연히 재료가 모두 있어야 광합성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료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CO2가 아예 없다면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식물을 한 개가 이렇게 있는데 얘한테 이산화탄소를 무진장 많이 공급을 해줬어요. 이산화탄소를 무진장 많이 공급해준다고 해서 얘가 또한 무한대로 광합성을 해서 무한대의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겠죠. 따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산화탄소 기체가 아예 없다면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우리 빛의 세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산화탄소도 많이 공급을 해줘서 농도가 진해질수록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만 무진장 이산화탄소를 농도 높게 공급해준다고 해서 무한대의 산소를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밑줄을 쳐보면요.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농도도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데요. 두 번째로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농도도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비례해서 증가하지만 이산화탄소도 어느 정도 이상의 농도가 되면요. 더 이상은 광합성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질문으로 온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했죠. 온도는요, 영하 100도씨가 되면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극한의 추위 속에서는 식물이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혹은 영상 100도씨처럼 뜨거운 온도가 되면은요, 역시 식물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온도 같은 경우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무조건 광합성량이 증가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온도의 경우는 어떠한 어느 정도로 적절하게 식물이 잘 클 수 있는 따뜻한 온도의 조건을 맞춰줘야지. 특정한 온도를 맞춰줘야지 광합성이 잘 일어나고 너무 낮거나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얘를 한번 우리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실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 여기 빛과 이산화탄소 온도를 각각 조절하는 이 장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빛은요, 이렇게 밝게 하면 여기 전구가 밝아졌죠. 또 전구를 이렇게 어둡게 아예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산화탄소 양은 여기 CO2 발생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우리 CO2를 많이 공급해 줄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지금 여기 CO2가 많이 공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항 속에 이 CO2
네, 발생기를 설치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CO2 발생기에서 거의 이산화탄소가 공급되지 않게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끝으로는요, 여기 온도계가 보이죠? 우리 수온을요, 조금 낮게 0도씨면 거의 뭐 얼음 상태가 되겠네요. 아주 차가운 물일 때랑 온도를 아예 높여서 50도씨에 약간 뜨거운 물이 되었을 때 이렇게 발생하는 기포수를 비교해 보는 실험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아까 실험을 해봤던 빛부터 보면요. 우리 빛은 아예 어두웠을 때, 어두워지면요. 거의 지금 발생하는 기포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점점 조금씩 빛을 밝기를 키워보겠습니다. 자, 빛이 점점 밝아질수록 발생하는 기포의 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검정말에서 발생하는 기포의 수가 조금 증가했죠. 아예 빛을 한번 밝게 하면요. 네.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옆에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처음에 빛이 이렇게 어두울 때는 거의 기포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다가 빛을 조금 밝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경우 서서히 기포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서요. 빛을 조금 더 밝게 하면은 조금 더 많은 양의 기포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얘를 조금 더 빛을 밝게 만들면요. 이렇게 많은 양의 기포의 수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보면 알겠지만 요 정도 빛, 이미 우리 기포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자, 요 정도의 빛의 세기를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면요. 더 빛을 이렇게 밝게 비춰봤자 그다지 발생하는 기포의 양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이산화탄소 발생 장치를 통해서 CO2의 양을 조절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거의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지 않았을 때, 네, 기포가 발생하지 않다가요. 조금씩 이산화탄소의 공급량을 증가시키면요. 네, 점점 기포의 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정도로 이산화탄소의 양을 증가시켰을 때는 기포의 수가 이렇게 많아졌죠. 이 정도로 농도를 짙게 하면 더 많아졌지만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산화탄소를 많이 공급해 준다고 해도 이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산화탄소 양을 공급해 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치 이상이 되면요. 얘는 발생하는 기포의 수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산화탄소가 많이 공급될수록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어느 한계치 이상에서는 광합성량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공급해준다고 해가지고 광합성이 오히려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특이한 애가 있었어요. 우리 바로 온도라는 애였는데요. 자, 우리 온도는 거의 0도씨. 차가울 때는요, 거의 이산화탄소 거의 0도씨 가까울 때는요, 기포수가 발생하긴 하지만 굉장히 적게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를 점점 따뜻하게 해서 얘를 한 10도씨 가까이 이렇게 만들어 보면요. 네, 기포가 조금 발생하는 게 늘었다가 한 20도씨가 되면요. 조금 더 활발하게 기포의 수가 늘어나서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우리 피크를 찍는 온도는 거의 사람 체온과 비슷한 이 정도 온도입니다. 우리 한 37.5도, 네, 36도, 37도 정도가 되면요. 광합성이 굉장히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온도가 되어서 굉장히 기포의 수가 많이 발생을 하지만 우리 40도씨 이상이 되면요. 40도씨 이상이 되면요. 만들어지는 기포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점점 줄어들어서 50도씨 정도의 거의 뜨거운 물이 되면요. 다시 기포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옆에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점점 우리 온도가 올라가면은 따뜻해질수록 점점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40도씨 이상의 온도가 되면은 광합성이 오히려 잘 일어나지 않고 발생하는 기포의 수가 확 하고서 꺾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우리 방금 실험에서도 확인했듯이 빛의 세기와 CO2 농도 말고 세 번째 온도에 따라서도 광합성량이 우리 변화가 있었는데요.
점점 기온이 높아지면은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만, 하지만 기온이 몇 도보다 높아지면, 그렇죠, 40도씨보다 높아지면 대부분 식물에서 광합성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종류의 그래프를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 빛의 세기는 광합성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점점 빛이 세질수록 광합성이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한계 이상이 되면은 일정해졌다. 우리 CO2 농도도 마찬가지였죠. 이산탄소도 많이 공급해질수록 처음에는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한계치를 넘어가면은 광합성량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온도 광합성량의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온도 광합성량의 그래프를 보면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는 비율이 커지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요, 네, 40도씨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급격하게 광합성량이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점점 증가하다가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 피크를 찍다가 40도씨 이상이 되면은 팍 하고서 떨어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처럼 식물은요, 광합성은 빛의 세기, CO2 농도, 온도 등과 같이 이 세 가지의 환경 요인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 131쪽에 별표 한 10개 쳐놓을까요? 남극에서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방법. 얘 가지고 여러분들 등교 계약하자마자 바로 뭐를 볼 거냐면요, 수행평가를 볼 건데요. 우리 수행평가가 약간 수정이 되었어요. 원래는 1단원에서 탐구 수행평가를 봤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등교일이 미뤄지면서 우리 수행평가가 축소가 되어서 우리 1학기 때에는요, 우리 4단원에서 논술평가를 치르고 2단원 전기단원에서 실험평가를 치르고 이 두 번의 수행평가로 수행평가가 마감이 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수행평가는 논술평가가 되고요. 우리 논술평가는 4단원 지금 배우는 식물단원에서 치게 됩니다. 우리 이 문제는요, 이 문제 교과서 131쪽의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논술평가를 볼 겁니다. 자, 남극에서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1번, 2번 이 문제를 그대로 우리 논술평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남극에서 채소를 재배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1번에서 분석한 환경 요인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남극에서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장치와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건데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남극에서 채소를 재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 얘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와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면 돼요. 첫 번째로는 빛, 그쵸? 두 번째로는 이산화탄소 농도 CO2, 세 번째로는 온도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 남극 같은 경우는 빛과 CO2와 온도 중에 어떤 것들이 충분하게 공급되거나 그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냐면요. 자, 우리 첫 번째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혹독한 추위가 있으니까 온도 요건이 잘 맞지 않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논술문을 쓸 때 온도가 어떻기 때문에 우리 채소가 재배하기 힘들 거야. 왜냐면 온도가 어떻기 때문에 광합성이 어떻게 돼가지고 채소를 재배할 수 없어 라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3단원을 미리 공부를 하고 왔으면 좋았겠지만 배우지 않아서 여러분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요, 우리 북극과 남극 지방은요, 여기 햇빛이 이렇게 입사할 때 햇빛이 머리 위에서, 우리 적도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 위에서 바로 햇빛이 이렇게 입사가 돼서 굉장히 뜨겁지만 빛을 많이 받지만, 극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햇빛이 오면은요, 굉장히 비스듬하게 빛을 받기 때문에 남극에서는요, 그 고도의 특성상 우리 햇빛이 많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빛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는 환경적 요인을 또 잘 분석을 해주시고요. 남극은 또 계절에 따라서 굉장히 공급되는 빛의 양이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조사해 봐서 이 요인들에 따라서 왜 남극에서 채소를 재배하기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먼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그대로 논술평가 본다는 것들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은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장치를 해주면은 채소를 재배할 수 있겠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어떤 장치를 해주면은 얘를 채소를 재배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논술평가 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스로 점검 문제를 풀어볼까요? 우리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으로는요, 빛의 세기, 또한 두 번째로는 그렇죠, CO2의 농도.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 마지막으로는 그렇죠, 온도 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세 가지, 빛, CO2 농도, 온도 중에 어느 정도 이상이 되었을 때 광합성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 바로 얘였죠. 바로 온도가 되겠습니다. 급격히 떨어뜨리는 요인은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겨울철 온실에서 연탄 난로를 피우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연탄을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과 관련 지어서 설명을 해보자고 했는데요. 자, 얘도요, 마찬가지로 환경 요인과 관련을 지어보면 이 세 가지 빛, CO2, 온도 중에 일단 난로, 연탄을 피우면은요, 겨울철은 일단 차가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난로를 피우는 순간 어떤 요인이 충족이 될까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적절한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적절한 온도가 되어서 광합성량이 증가할 겁니다. 자,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얘를 연소 반응이라고 하죠. 산소랑 반응을 시켜서 우리 연탄을 연소시키면은요, 그 결과 연소의 화학 반응식 결과 무엇인가를 연소시키면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연소의 결과 바로 CO2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연탄을 피우면은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공급이 되어서 바로 충분히 온실에 이산화탄소를 공급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광합성이 활발히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요, 일단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의 첫 번째로는 그렇죠, 빛의 세기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뭐의 농도였죠? 그렇죠, 바로 광합성의 재료였던 CO2,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자, 너무 춥거나 너무 뜨거우면 안 된다고 했죠. 온도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세 가지 그래프는요,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반드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빛의 세기는 증가할수록 증가하다가 어느 한계 이상이 되면은 일정해졌고요. 이산화탄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한계 이상이 되면 일정해졌어요. 자, 그런데 온도는 특이했죠. 온도는 높아질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지만 40도씨 이상에서는 급격히 감소하는 것들. 40도씨가 넘어가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게 온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식물이 광합성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햇빛의 세기가 충분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되며, 세 번째로는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요인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광합성량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당연하겠죠. 햇빛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지만 온도가 100도씨예요. 광합성 잘 일어나지 않겠죠. 혹은 햇빛도 충분히 있고 온도도 적절하지만 이산화탄소가 아예 공급이 되지 않았다면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도 충분히 공급하고 온도도 적절하게 유지되었지만 우리가 은박지를 씌워버려서 햇빛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 우리 광합성이 잘 일어나기 위한 조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것들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논술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니 계약하자마자 우리 논술평가 볼 거예요. 여러분들 잘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어요.